네, 자유한국당 전 대선 후보죠. 홍준표 귀국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사정 따라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잠깐요. 예. 싸움 천재라고 우리 그 판넬을 만들어놨네요. 지금 이거는 싸움 천재. 홍준표 전 후보를 얘기한 건가요? 홍준표 싸움 천재 활동 개시에 자유한국당 견제구 내배서는데 홍문정 의원 잠이 안 와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 출마할까 말까 이건 당대표 얘기죠. 지금 원유철 전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 팀플레이어는 나야 나 전부 다 지금 공을 던지는 모습입니다만은 당대표 경선에서 지금 출마하려고 한 후보군들입니다.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왕따 당한다라고 홍문정 의원은 얘기하고 있고 당내 걱정이 많다. 그동안에 득표 24% 받았던 것은 후보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보수정당 잘하라고 몰아준 것이다. 나경원 의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은 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고 팀 플레이어가 필요하고 이것에 능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원유철 의원은 본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항에요. 대단한 분 귀국하는 것처럼 모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피켓까지 들고 태극기 들고 모였던 것이 정말 놀랐을 건데 홍 의원도 놀랐습니다. 그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면 보통 이럴 때 논란거리가 되는 말 한마디 던지는데 어제 귀국했을 때는 논란거리가 되는 말을 그렇게 던지지 않고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부드럽게 지나갔는데 어쨌든 홍준표 전 후보를 보는 당내 친박 비박 나누기도 그렇지만 주요 세력들의 속내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추가 자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나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바퀴벌레라고 하고 다 빼버리면 그러면 1%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2%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당이 어떻게 그 미래를 겨냥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예.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요. 예.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진당이나 정의당처럼 그저 3, 4%나 아주 극소수의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 선거에 당대표 선거에 나서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기류가 상당히 높죠. 네. 그러나 또 이제 그래도 지난번 대선 후보였고 네. 했으니 본인이 지금 나서고 싶다면 이번에는 목소리 크게 한번 해봐라 이런 기류도 있고 하는데요. 네. 상당히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우려하는 쪽에 많이. 네. 나경원 의원님의 어떤 출마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 굉장히 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귀국에 따른 당내 주요 세력들의 속내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양호 소장. 네, 제가 볼 때는 친박 비박은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 양반이 말은 돌아오면서 보수의 새로운 신당, 그리고 보수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친박과 비박을 싸움시켜서 이전투구나 EJ에서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 친홍계를 그 사람이 친박 출신이든 비박 출신이든 가리지 않고 홍준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걸 위해 당권을 노리고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시도당에 가 있는 것을 시도당 위원회에 가 있는 것을 중앙당으로 귀속하려고 하는 친홍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친박 비박은 모두 다 비상이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이번 보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굉장히 겸손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들어오네요. 아유, 뭐 전략적이셔서 네. 너무 뻔히 보이는 전략이긴 하지만 뻔히 보이는 전략. 어쨌든 먹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친박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지사는 뜨거운 감자겠죠. 사실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 먹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곤란스러울 것 같고요. 비박 입장에서는 뭐 친박 세력에 대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는 친홍 쪽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구심점을 다시 찾은 듯한 기쁨에 좀 기쁜 속으로 좀 탄성 같은 걸 지르고 있지 않을까. 와이리 존너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 와이리 전너. 생각합니다. 예. 정기남 소장. 기본적으로 지금 뭐 친박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이른바 이 홍트럼프를 막아야 된다. 네. 이런 걸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 현실적인 대안 부재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비박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홍준표라면 홍준표식 어떤 옥스 리더십 같은 걸 통해서 제1야당으로 지금 107석인데요. 네. 실제 지금 이 국회에서 정당 구조에서 지금 107석에 맞는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그 문제의식, 강력한 대여 전선을 좀 끌어줄 수 있는 홍준표식 리더십을 좀 기대하는 건 아닌지. 자, 그러나 국민적 관심은 홍준표 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예.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 이미 지금 TK 경로당 정당으로 지금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8% 정당으로 지금 전락했거든요. 자, 새로운 보수의 길,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진정한 혁신의 길에서 답을 찾아야지 네. 홍준표냐 홍준표가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는 국민의 관심을 살 수 없다. 네, 황장 소장. 공화 모습만 보면 거의 뭐 지금 24%보다 2배 더 받았던 47% 받았던 이해창 전 총재 대선 후 귀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보수의 지금 이 기대치가 낮아져 있다 봐야 되는데요. 24%를 앞세워서 이 비박은 당을 차지하고 이번엔 친박이 못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친박은 이 숙으로 당이 더 고립이 심화될 거다. 홍준표 지사가 되면. 그래요? 그리고 속으로는 한 번 차지하면 안 물러나갈 거다. 쉽게. 이걸 보고 있는 거라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보수가 제대로 되려면요. 친박, 비박이 다 뒤로 빠지고 네. 합의를 해서 외부에서 개혁적인 인물을 추대해서요. 아예 새로운 사람이? 왜 지고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를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길로 갈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친박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게 그 대선 패장 불가론, 패장은 이게 말이 없다. 네. 왜냐하면 이게 네가 잘해가 24가 아니고 보수는 이게 고정표가 35는 있다. 이게 친박 생각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비박 입장에서는 야 누구 때문에 졌냐. 바로 이게 친박 책임론. 그리고 이게 15% 돈도 보전 못 받을 걸 24까지 2등 했지 않느냐. 이게 아마 비박 생각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 국민 입장에서는 야 이게 둘 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바로 이게 이전 투구.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게 국민 시각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서정 교수 얘기 듣죠? 예, 뭐 결국 그 친박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아마 이 나름대로 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없다 보니까 이 급하게 지금 그 홍준표 후보를 그 밀었던 측면에 대해서 결국은 그 지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비박의 입장에서는 얼터네이티브 팩트라고요. 대안적 사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유명하고 있는 시사 용어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상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언론들이 아니다. 조목조목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니까 아니다. 왜 그렇게 내가 주장하는 것마다 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당신들이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얼터네이브 팩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박의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 이 전 지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대안은 아니죠. 대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안에 가까운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밀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고민과 궤변에 가까운 그러한 정치적 사항을 지금 이야기하는 심경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 설득력이 이렇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이번 주도 지금 청문회 전국 계속되는데 청문회 전국 관련 오늘 질문 하나 또 파악하고 진행하기로 하죠. 보죠. 지난주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정당 간에 결정 날 것 같은데 2라운드 강경화 예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2라운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원래는 좀 1라운드는 여러 가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대개 방향은 정해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러나 수적으로 봤을 때는 다수가 지금 대체로 선택하고 물론 장관 또는 공정위원장의 경우는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없고 형식상 여론 판단만 들어갑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질문이 2라운드 관련입니다. 과연 2라운드에 관한 지금 속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2라운드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 강경화 예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2라운드에 임하는 5당의 속내 또 전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먹어보고 버리겠습니까? 지독한 여러 냄새가 나면 버리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위장 전입에 이어서 각종 의혹과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지명 철회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후보자를 추천해놓고 국회에서 검증해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재벌 개혁의 상징인 김상조 때리기 뒤에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들이 있다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조차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사실이라면 재벌 대기업들은 김상조 때리기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야권 역시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김상조 때리기를 중단해 주시고 이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정책 역량과 자질이 거부를 판단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당내 분위기는 김상조, 강경화 이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조건 흑백 논리로 문재인 정부 편을 들어주면은 이중대다. 그렇지 않으면은 각을 세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볼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국민의당이 비난을 받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은 과감하게 하자. 네, 오늘 내일 모레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시작이 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청문회를 시작으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그 2라운드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을 지금 보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 저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이기 때문에 8일 날 아마 원내 회의한다고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동그라미를 해주지 않을까 국민의당이. 네, 그렇지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도 X라고 하는 당론을 결정하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네요. 네. 정계랑 소장.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찬성이죠. 무조건 살려야 된다. 임기초 대통령의 인사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럴 것 같고요. 여당은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반대가 최고의 지금 선인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반대. 자유한국당은 지금 3번 연속 반대로 가는 분위기고요.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과 창당 정치 속에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김상조는 후보는 글쎄 이 정도면 재벌개혁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러나 강경화는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판단하겠다. 정의당은 임기초 여전히 아직은 허니문이다.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청문회 거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또 봐야겠죠. 네. 내용을 보고 판단할 거니까. 황장 소장. 국회 어차피 장관은 인준 표결을 거치는 게 아니라요. 네.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치적 부담은 5개의 정당이 있기 때문에 3개 이상 정당이 찬성한다 이러면 밀어붙일 것이고 그게 되지 못하고 3개 정당이 반대한다 하면 포기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당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던지고 있는데
아마 국민의당이 8일 날 아침에 의총에서 결정한다지만 김상조 찬성, 강경화 반대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최소 한 명으로 이 사태를 수습한다. 최악의 경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뭐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그 초점을 맞춰서 써봤는데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의회된 시 지켜보자. 일단 청문회 과정을 한번 지켜보자는 뜻일 것 같고요. 비교 중립적이네요, 민주당이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의혹을 어떻게 아하, 지금 네. 해명할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겠죠. 뭐 그걸 뭐, 그러니까 그 지지를 철회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강경화 후보자한테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반대의 칼날을 세워서 야당의 본색을 지켜내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바른정당 입장은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그 강경화 후보자가 지난 주말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그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약간은 이 자신의 그러니까 외교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가시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바른정당은 아무래도 정책 능력이나 이런 데 업무 능력의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유심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네. 정의당은 일종의 계륵이죠. 사실 뭐 이제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칠 수도 없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최강욱 소장. 네, 저는 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다. 고민하신 두 분 옆에 있어서 저도 가방끈을 좀 살짝 들려봤습니다. 아하.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아하.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것이 문제다. 만약에 죽이게 될 경우에 재벌 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닌지 내지는 진보적인 호남 유권자들에게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결국은 전 김상조는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로서 찬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오히려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예. 김상조 후보자보다. 아마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기에는 통일외교위원회죠. 예. 그 국회 해당 상임위가. 예, 상임위가 청문회 강경화 후보자 하는 상임위의 라인업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그리고 홍문종, 김무성 이분들이 과연 그 강경화 후보자를 검증하고 자질에 대해서 테스트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이 청문위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여론의 움직임. 네. 저는 뭐 흥미있게 더불어민주당은 지켜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손영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앞에 서양훈 소장을 영어로 하면 제가 보기에 김상조 분에게 투비 살린다는 거죠. 아하. 그게 정책 능력. 한 사람을 향한 것이 그다음에 아니고. 강경화 후보는 not to be 죽인다. 왜냐하면 이게 야당이 존재할 때는 100% 할 수는 없거든요. 아하. 이게 제 예측입니다. 아하. 투비와 not to be. 알겠습니다. 보니까는 뭐 조금 서양훈 소장은 우선순위를 봤을 때 전에도 약간 다른 패널들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한 판단뿐만이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는 7일 날 청문 과정에서의 본인의 해명이라든가 과정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마지막 오늘 정치 핫이슈 하나 더 다룹니다. 미군과 비공개 합의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 누락한 국방부. 이 제목인데요. 오늘 청와대에서 보고 누락 관련 조사 발표를 오늘 4시에 있었는데 진정되는 국면이라고 하는데 보고 누락에 대한 삭제 지시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보고 삭제를 지시했다. 추가 반입 모호하게 기재한 뒤 부연 설명도 안 했다. 이런 등등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진정 국면의 누락을 정리하는 청와대 심정을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하는 패널들의 의견을 듣겠는데 몇 분의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데 일단 자료화면을 좀 보죠. 두 차례 업무 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홍장훈 소장. 결국은 저것이 미국과 비공개 합의한 부분, 이 부분도 환경영향평가 회피 부분이 조기 배치 안 되도록 카드화해서 앞으로 미국에 대응한다는 건데 향후 1조가 넘는 무기가 들어와서 핵과 미사일 위기에 1년 이상 이렇게 가동되지 않을 때 미국의 평가는 또 어떨 건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겠죠. 네, 차재원 교수. 저는 뭐 이번 문제의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국군의 통수권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방부 지휘부가 미합중군 지휘부인지 아니면 당나라군 지휘부인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기남 소장. 6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하여튼 사드 논쟁을 진상조사와 보고 누락 조치,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정당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국내적 문제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예, 노영희 변호사는 다음 주에 많은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MBN 뉴스 와이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정통 종합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